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그 큰 반향을 일으키신 이종배 공정 사회를 위한 모임, 국민 모임 대표 오늘 나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 요즘 이제 화제가 되는 게 강남에 숙명여고가 강남에 있죠. 뭐 대치동이나 도곡동 근처에 있죠. 그 숙명여고에서 쌍둥이 딸이 갑자기 이과 문과에서 전교 1등을 했는데 아버지가 교무부장이다. 그래서 아버지가 점수 가르쳐 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강남에 소문이 퍼졌다. 그거 다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 다니는 학교일 건데. 그렇잖아요. 거기에 그렇게 됐으니 그 수많은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의 분노를 빌빌 싸다가 왜 갑자기 문과 이과에서 쌍둥이 딸이 1등 했냐. 문제 빼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문 정권이 잽싸게 이제 수사에 돌입해서 이제 아버지를 잡았어. 이제 아버지가 문제를 빼줬다. 이렇게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니까 이제 딸 둘이가 이 퇴학을 당하기면 곤란하니까 전학을 갈라 한다. 이제 이렇게 되고 있는데 뭐 이 아버지나 이 딸에 대해서 제가 옹호하고 싶은 마음은 하나도 없지만 그 사실에 분노하는 그 사람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당신들은 그러면 당신들이 이 불이익을 한마디로 기회균등이나 공정성을 상실한 어떤 제도적 불이익이나 아니면 제도적 불이익이라기보다는 꼼수에 의한 불이익을 받을 때 분노하잖아요. 그런데 당신들이 자녀를 대학에 보내고자 하는 방식은 그러면 공정한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느냐. 지금 대학 입시가 왜 학생부로 대학을 간다? 나 이거 미친 짓이라고 봐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 이 사정관, 입시 사정관으로 대학을 간다? 그리고 무슨 수시로 간다? 아니, 대학을 왜 그렇게 복잡하게 갑니까? 미국이란 나라에서는 뭐 SAT인가는 대학 입학 자격 시험을 치고 나면 학교 다닐 때 무슨 미식 축구를 했느냐, 치어리더를 했느냐부터 봉사활동을 했느냐 이런 걸 갖고 대학을 가니까 우리도 그래 가야 된다. 무슨 전인 교육을 해야 되고 공부만 지옥이고 이런 학교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러는데 제가 한국이 미국입니까? 미국은 그런 것들이 수십 년간 수백 년간 그래도 공정을 지향하는 부분 속에서 그런 걸과 장난을 치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게 좀 정착이 되었다 하더라도 사실 미국도 보면 상류층이 자신들을 위한 불공정한 제도를 박아버려서 미국의 이 서민 대중들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수용해 가는 일이 많거든요. 미국식이라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생 종합부로 이렇게 대학을 가고 입학 사정관으로 가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왜 떨어졌는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대학을 가는 것이 정보 그리고 이 컨설턴트 같은 조언 그리고 대학 가는 것이 꼼수 심지어 또 내신이나 학생기록부나 또 표창 봉사 이런 부분이 학교에 의해서 힘이 있고 돈 있는 부모한테 부당하게 또 주어지고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안 그렇다고 생각? 이거 요즘 이거에 몰두하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제도라는 건 그 나라의 어떤 문화, 역사성, 사회성 모든 게 어우러져 가지고 거기에 맞는 제도가 그 수준에 맞게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세 제도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의 그 큰 목돈을 생전 모르는 사람한테 맡긴다는 걸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근데 전세 제도는 우리나라만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 나라에 맞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입학사정관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이제 유대인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불투명하게 만들어서 이제 면접에서 떨어뜨리는 그러한 어떤 그런 걸 위해서 이제 도입이 됐는데 그러한 입학사정관제를 그대로 지금 우리나라에 도입을 한 상황이고 그게 학종으로 쭉 왔었는데요. 이게 이제 소장님도 늘 말씀하시면 우리나라에서 제도가 불통하면 지금 온갖 부정부패가 난무하게 됩니다. 그런데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다시피 왜 합격했는지 왜 불합격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형편없는 사람도 붙여버려도 그만인 것입니다. 형편없는 또 웃기는 거는 학생들. 자기가 쓰지 않는 자소서, 자기 속에서 그게 대학 가는데 자소서가 뭔 필요 있고 학생 종합기록부 학교에서 관리해주는 그 선생이 얘는 아버지가 육성회 회장이고 그렇죠. 돈 많은 어떤 대기업의 회장이니까 좀 잘 써주자 하고 밤에 선생 만나서 술 한 번 먹고 봉투 하나 줄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잖아요. 충분히 있죠.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스승의 날이라고 밤마다 돈을 얼마 그달했어요. 내가 총무를 했어요. 이게 학교냐 싶어가지고 내가 그날 사발통문을 돌려서 내일은 다 우리 등교하지 말고 바로 운동장에 와서 한번 뒤집어 버리자. 그래서 내일은 학교 교실로 들어가지 마라. 이러니까 누가 찔러서 교장실에 잽싸게 가가지고 그 사람 나중에 보니까 경찰이 되었어. 근데 크게 출세 못했어요. 그래서 다음 날 가니까 입구에서 잡혔어요. 교련 선생한테. 그때 삼천교육 보내던 시절이야. 전두환 때. 그러니까 교무실로 끌고 갔어. 그러고 앉혀놓고 너 검찰청에 갈래? 너 삼천교육대 한번 갈래? 그래가지고 뭐 완전히 세대버렸죠. 그래갖고 내가 그때부터 이 불공정한 사회에 정말 이걸 학교라고 다니고 싶지 않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는 줄 알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학교 공부에 취미도 잃었고 또 뭐 체육, 교련, 뭐 음악, 미술 이런 게 평가 선생이 하잖아. 무슨 뭐 양, 가. 그래서 이제 입구에서 오면 머리가 비슷한데 내만 잡아. 쫙 밀어요. 이렇게. 그래서 반항심으로 모이칸 쪽 거꾸로 한 걸로 안 깎고 한 일주일씩 학교를 가고 있지. 그래가지고 내가 참 그때 내가 느낀 트라우마가 내 평생 이 좀 불공정을 좀 시정하려고 애를 쓰는 계기가 됐는데 내가 내신 4등급을 받았어요. 내가 아무리 놀아도 내신 4등급을 받을 게 아닌데 결국 4등급이래. 내보다 못한 놈도 다 이상 등급은 받던데. 그래서 내가 서울대학 가는데 9점을 뺐어요. 그래서 내가 경제학과 넣었다가 떨어져서 2지만 갔어. 내신 때문에 9점이 깎여가. 서울대학 1점이 이르게 되는데.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내 인생도 그런 트라우마, 양화대기 올라간 것처럼 괜히 이거 친구 영화처럼 이거 한번 하자 했다가 잡혀가지고 인생이 좀 망가졌어. 근데 지금 한국같이 기회만 주어지면 짱웅을 하려고 뒷거래를 하려고 불공정이 판을 치는데 자 지난번에 촛불 들고 일어난 이유 중에 하나가 정유라가 한국 최고의 명문 여대인 이하여대를 말 타고 들어가서 분노케 했다.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유라가 그래서 분노했으면 요즘 벌어지는 서울교통공사나 또 지금 대학 입시에서 자행되는 비슷한 정유라들이 숱한데 왜 대중들은 이걸 전부 싸우려고 하지 않고 그냥 개별적으로 제도에서 자기 자식이라도 그렇게 만들어 보자고 하는데 더 매몰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왜 그런다고 봐요, 대중들이? 아무래도 이제 어떤 이제 자기 일이 아니면 자기 일인도 있는데 전부 자식들 대학을 보낼 건데. 그래도 보면 제도의 틈바구니 속에서 내 자식도 거기에 덕을 좀 보는 쪽으로 하려고 하지. 이런 제도가 잘못됐다고 싸우지를 않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채용 비리가 일어났으면 어떤 이제 이해관계가 있든 없든 국민들이 막 여론을 일으켜가지고 정말 전수조사 해가지고 정말 공정하게 만들자라는 그런 여론을 압박을 해가지고 정치권도 압박하고 청와대도 압박해가지고 정말 공정하게 청소하듯이 싹 만들어버리고 예를 들어 지금 숙명여고 같은 경우 어떤 입시 비리가 터지면 이게 이제 자식이 있든 없든 국민들이 확 이렇게 이제 그 여론을 모아가지고 뭔가 제도를 바꿔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자기 일이 아니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 예를 들어 채용 비리 같은 경우 뭐 자기 자녀가 뭐 채용 이제 취업에 뭐 있지 않다면 아이고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그냥 좀 가볍게 넘어가 버리고 또 이제 숙명여고 사건이 이제 일어났더라도 또 자기 자녀가 뭐 학생이 아니거나 이해관계 없으면 또 넘어가 버리고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고 또 약간 요거는 좀 말씀드리면 또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채용 비리를
이제 그 폭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하니까 또 여기에 이거는 뭐 좌우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뭐 잘못된 건 누가 말했든 잘못된 거기 그렇죠. 때문에. 잘못된 건 잘못된 거죠. 근데 또 이제 거기에 또 정치를 대입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죽는 부분이 있지 않나. 어떤 열기가. 근데 뭐 사립 유치원 그 유치원 비리 같은 경우에는 그 박용진 의원이 터뜨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이게 또 막 이렇게 막 불붙는 면이 있었잖아요. 그런 면에 보면 이게 이제 이게 정말 이건 좌우가 아니고 잘못된 부분은 좌든 우든 온 국민이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바꾸고 이런 이제 그 구조가 돼야 되는데 좀 약간 좀 정치에 좀 심취하신 분들은 좀 그런 어떤 좀 색안경을 끼고 봐가지고 좀 뭐 그런 차이가 있지 않나 저는 좀 약간 그래 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는 정의가 있기보다는 대한민국에는 이 정의에도 정치적 잣대가 중요하다라는 부분. 내가 대한민국에 촛불을 한 걸 이제 크게 촛불이 터진 거는 2002년에 장갑차 사건에 의한 효순 미승, 그 교통사고죠. 이제 가해자가 미군이라는 것 뿐인데, 그런데 그 교통사고를 가지고 마치 이게 반미로 연결시켰잖아요. 그 다음에 2008년에 있었던 이명박 정권 당시의 광우병 시위는 그거는 사실이 아닌데 혹해가지고 다 그렇죠. 광화문 광장 시청 앞을 수백만 명이 점거를 오랫동안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효순 미수는 반미라는 부분, 그 다음에 광우병은 그야말로 집권을 10년에서 뺏기기 싫은 정권을 저들이 워낙 잘못해가 이명박한테 상납하고 난 다음에 그 부분을 공격하고 싶은 심리가 바탕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촛불이 지난 2016년에 이제 일어났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시키고 쫓아낸 촛불이었는데 그 촛불은 이제 이 정유라, 최순실의 문제가 유발이 된 거죠. 근데 이제 그 유발의 초점은 정유라의 무슨 말 타고 들어간 것과 최순실의 갑질, 국정농단 이런 것이 바탕이 됐는데 그러면 또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정유라, 최순실에 분노했으면 최근에 있었던 고용세습이 그건 가해자가 촛불을 들었던 민노총이에요. 민노총 산하 조직들이 가해자잖아요. 저가 촛불 들고 공정성으로 쫓아내놓고 저거가 가해자면 그럼 그 민노총을 향해서 또 대중적 분노가 터져야 되는데. 맞습니다. 근데 이 분노는 아주 선택적으로 터져. 정치적으로 터지고. 이게 공정하냐는 거예요. 공정하냐. 저는 보수 진영에 있었지만은 정권이 잘못했을 때 잘못됐다고 내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그래서 내가 욕을 얼마나 먹었는가에 대해서 내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도 할 수 있는 자격도 있다고 봐요. 맞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사시 폐지 반대 모임을 하다가 이제 이 입시로 중심으로 한 공정사회 모임을 오게 된 계기는 어떤 거예요? 그래서 그 제가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대표를 맡아가지고 사법시험 존치를 위해서 정말 긍실하게 활동을 해오다가 작년에 김상곤 전 장관이 수능 절대평가라는 걸 들고 나왔습니다. 수능 절대평가가 뭔지 좀 설명을 드리면 수능을 지금은 이제 점수대로 이제 그 순위를 매깁니다. 뭐 몇 점 맞았는지에 따라 뭐 커트라인을 만들어서 합격 불합격인데 수능 절대평가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90점 이상이면 수, 80점 이상이면 그런 개념이는 보면 되는데 동점 한 수에 동점자가 많다는 거예요. 한 4만 명, 5만 명. 그래도 되겠죠. 그러면 보십시오. 서울대에서 예를 들어 100명 모집인데 500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수능 점수 성적표 내보세요 하니까 전부 다 수능인 거예요. 다 그렇죠. 1등급인 거예요. 다 1등급이죠. 그러면 다 1등급이면 500명 중에 100명을 추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능은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자격시험도 아니네 그러면. 자격고사와 비슷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비판을 하셨던 그런 깜깜이 불공정 금수저 전형인 학종이 대폭 확대돼가지고 이제 그거 보고 가는 거네. 그렇게 이제 돼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학부모들이 굉장히 분노를 하고 반발을 해가지고 그때 제가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 모임이라는 네이버 카페를 먼저 만들고 그때 홍보를 하니까 그때 뭐 하루에 뭐 200~300명씩 가입을 했었습니다. 학부모들이 막 가입을 해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이제 김상곤 장관 그때 후보였죠. 장관 후보자 사무실 앞에서 계속 집회하고 기자회견하고 사퇴하라 그러고 막 그때부터 싸움이 이제 계속 되어 왔던 거죠. 그러면 이제 사람의 이 활동에
어떤 과정들을 보자면 사시 모임이 이제 실패가 손 들어가 이 좌절에 빠졌던 거는 최종적으로 언제 완전히 이건 안 되는 싸움이구나 하고 됐습니까? 지금 저희가 어떤 활동을 접은 건 아니고요. 저희가 좀 힘들다고 느꼈던 게 뭐냐면 그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과 연결되는 부분인데 이게 사법시험 준비 이해관계가 없으면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목소리가 자격 시험에 관한 문제니까. 그래서 뭔가 목소리를 나와야 정치권에서 반응을 할 텐데 그런 이해관계인 고시생들도 많이 이제 딴 길을 가게 돼. 왜 시험이 없으니까? 뭐 할 거야 그거. 그 신림동에서 남아서 딴 사람 다 떠나는데 나는 남아갖고 이거 하겠다. 그건 참 어려운 이야기죠. 없는 시험을 준비할 수도 없고 하니까 이제 다 떠나고 하니까 목소리도 작아지고 또 정치권은 목소리 작으면 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치권에서 저희가 떠들어도 정치권에서 무시하고 하니까 지금은 좀 역부족이구나라는 걸 느꼈고. 그러면 우리 이 대표도 나도 이제 뭐 해야 되나 취직을 다시 해야 되나 고민하고 뭐 그런 개인적인 고민이나 고뇌에 빠지지 않았어요? 저는 빠졌는데 일단 생계만 해결이 되면은 지금도 이제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생계만 해결되면 이런 좀 사회 운동을 한번 제대로 한번 싸워보고 싶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저는 그나마 이 심각성을 알거든요. 그 아는 사람이 나서지 않으면 나설 사람이 없어요. 이 소당이도 마찬가지시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바다에 돌 던지듯이 표가 안 난다고 해서 아유 뭐 해봤자 소용없군 하고 접어버리면 정말 이게 그냥 이런 음소제가 만연한 사회로 가버리면 저는 제일 마음이 아픈 게 우리 애들이라면 정말 생각지도 못한 꿈을 꾸고 정말 그러한 어떤 꿈을 위해서 정말 코피 터지게 도전하고 그러한 어떤 기회를 줘야 되는데 이제 공정한 제도들이 이제 이런 게 없어져 버리면 이제 뭐 공무원도 제가 봤을 때 공무원 스쿨도 만든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뭐 외시도 없어지고 없어지고 점점 공무원들이 이렇게 뒷구멍으로 많이 들어가게 되더만. 그러면 이제 공정한 제도가 다 이렇게 음소화돼 버리면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끝까지 한번 이제 이거는 한번 끝까지 싸워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사법시험 운동, 부활 운동도 지금 포기한 건 아니고요. 지금은 이제 조금 숨고르기를 하면서 상황을 관망하고 있고, 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로스쿨이 도입된 취지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취지가 있지만 고시 낭인을 해결하자. 저 신림동 골방에 10년, 20년 공부하는. 아니, 고시낭이만 요즘 공시낭이 더 많지. 공시낭이 숫자가 몇 명 돼서. 그런데 사실낭인만. 그것보다 10배도 많은 공시낭인 해결하자고 그럼 문재인은 기껏 17만 명 공무원 더 뽑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고시낭인 해결을 하기 위해서 로스쿨을 뭐 도입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로스쿨 낭인이 또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로스쿨 심각합니다. 로스쿨. 그것도 지금 이제 처음에는 한 70% 하다가 변호사 자격을 이제 50%까지 40%까지 떨어졌어요. 40%까지 떨어졌어요? 그럼 로스쿨 나가갖고 아니 차라리 고시 공부하다가 안 되면 공부한 게 있어서 그래도 무슨 공무원 시험으로 좀 낮춰서라도 가거나 회사로 갈 수도 있지만 로스쿨 갔다가 안 되면 저건 뭐예요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로스쿨을 졸업하면 변호사 시험이라는 이제 시험을 봅니다. 그 시험을 5번을 기회를 줍니다. 근데 5번 다 떨어지면 더 이상 시험 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5번의 기회를 다 떨어진 사람을 오탈자라고 이제 속칭 오탈자라고 하는데요. 그 오탈자가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뭐 요즘 왜 활동을 안 하시냐 그러면서 하는데 활동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남자 같은 경우 대학 입학하고 이제 군대 갔다 오고 뭐 휴학 한두 번 하고 또 로스쿨 들어갈 때도 뭐 한두 번 재수하고 뭐 기본으로는 뭐 딴 거 안 하고 로스쿨 들어가도 나이는 뭐 한 30 근처 가겠네 그죠? 하고 5번 떨어지고 하면 그게 40줄이 된다는 40줄이네. 거예요. 그런데 조국 수석 같은 경우에는 뭐 대출 받아서 다니면 된다 그러는데 그래 5번 떨어지면 그게 빚쟁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그래가지고 이 오탈자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 어떤 로스쿨에 굉장히 모순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시간관계상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런 부분을 국민들에게 알려가지고 이 로스쿨은 우리나라 제도에 맞지도 않고 음소 제도이고 빨리 폐지되어야 할 적폐다. 그런 좀 여론을 모아 주십사. 여론을 모아가지고 공정한 사법시험이 부활되든 아니면 어떤 형태가 됐든 로스쿨은 아니라는 거죠. 공정한 제도가 있으면. 그럼 로스쿨 문제에서 또 숨겨진 핵심은 한국의 로스쿨을 이렇게
배당받은 대학들, 예, 과거에 서울법대다가 서울대 로스쿨 됐잖아요. 예, 예. 그런 대학들이 한국에 전부 괜찮은 대학이고 예, 예. 마치 로스쿨이 없는 대학은 좀 부실한 대학. 그렇죠. 인 것처럼 지금 돼 있잖아요. 예, 예. 지금도 법대만 있는 대학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봤을 때 예, 예. 왜 이 대학들이 예, 예. 한때 로스쿨을 받으려고 예, 예. 빡이 터졌지 않습니까? 예, 예, 예. 평가도 그 교육부에서 해서 부여했죠. 예, 예. 대학들은 로스쿨을 만들면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장사가 잘 되나? 로스쿨 아니요. 지금 적자가 굉장히 심합니다. 적잖한데요? 그 지금 25개 대학 재정 적자가 뭐 작년까지 1,250억입니다. 뭐냐 하면 그 인건비가 굉장히 높습니다. 로스쿨 만들었으니까 그래도 로스쿨 대학들은 다 법대 있던 데다가 로스쿨 주지 않았나요? 아니 이제 건물도 새로 짓고 했는데 뭐 문제가 뭐냐면 그 로스쿨 인가 조건 중에 뭐 교수를 몇 명 채용해야 되는데 그 교수들 인건비가 굉장히 큽니다. 이거 다 억대예요, 교수들이. 억대고 하기 때문에 재정 적자가 1,250억인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대학들은 이거 못 하겠다라는 이제 후회를 하겠구나 이제. 하죠. 예. 그때는 근데 받으려고 했던 건 어떤 대학 위상이죠. 위상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저는 또 요거 말씀드리고 싶은 게 로스쿨 쪽에서는 장학금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뭐 어떤 금전적인 문제가 크게 안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분명히 터질 거라고 봅니다. 재정 적자가 1,200 빚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다른 과에서 이렇게 적립한 등록금을 지금 로스쿨에 때려받고 있는. 그래 다른 학과 교수들이 굉장히 싫어한다 그러더라고요. 로스쿨. 그렇겠네요. 돈 먹는 하맛 비슷하게. 로스쿨 거기 교수들은 월급도 많고. 많죠. 억대죠. 그래가지고 장학금을 주고 있다 그러는데 장학금 주기 때문에 또 적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게 못 버티고 등록금을 더 올리고 장학금을 낮추고 그렇게 해서 정말 서민들은 정말 아예 못 들어오도록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파국으로 가지 않을까 로스쿨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겠네요. 예, 예. 자, 지금 문재인이 이 공무원을 17만 명을 5년 동안 더 뽑겠다 하니 공무원 뽑는 숫자가 늘어났다. 예, 또 예. 여자 경찰도 많이 뽑는다 해가 예, 예. 요즘 공시생이 대폭 좀 늘어난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런 이야기 좀 들었어요? 예, 예. 많이 늘어났다고 자,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공무원 늘리고 그다음에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한다면서 예, 지금 예. 광범위하게 예, 예. 10만 명이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대요. 예, 예. 1년 사이에. 예, 예. 그 중에 8만 5천 명은 예. 그냥 비정규직을 형식적인 절차, 예. 아주 간단한 시험이나 어떤 건 시험도 안 치고 평가만으로 예, 예. 정규직을 시켰어요. 예, 예. 근데 정규직은 그래도 나름대로 시험이라는 공정한 예. 과정, 예. 그것도 또 면접에서 아무리 공부 잘해도 2, 3배수로 압축해서 예. 또 그것을 면접에서 떨어버리잖아요. 예, 예. 그럼 내가 공부 잘해서 최종 면접까지 가도 떨어질 떨어질 수 가능성은 있죠. 왜 떨어지는가 확인도 안 되잖아요. 예, 예. 항의도 할 수 없고. 예, 예. 그랬는데 이제는 뭔가 하면 이 시험을 쳐서 들어간 사람은 쪼다고 예. 또 시험 공부를 해서 경쟁하는 사람은 쪼다고 그냥 백 동원해서 그냥 걸쳐놓고 안 그러면 가족이라서 걸쳐놓고 예, 예. 그러니까 얘들이 그냥 뒷구멍으로 들어간 사람이 비정규직이니까 뒷구멍으로 들어가다 신경도 별로 안 썼어. 예, 예. 근데 얘들이 지금 다 정규직이 돼가고 있단 말이에요. 예, 예. 지금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각하죠. 이게 왜냐하면 정말 공정한 제도가 형용화될 수가 있고, 정말 이러한 어떤 불공정한 제 시스템을 통해서 뭔가 자리를 차지하는 이러한 사회 분위기가 만연해지면 누가 열심히 하려고 하겠습니까? 뭐 편법 잘 쓰고, 어디 뭐 줄 잘 돼가지고 편하게 들어가려고 하겠죠. 이게 무슨 사회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심각하고요. 그리고 엄연히 공정한 어떤 공채, 예? 그 정규직의 어떤 절차가 있음에도 어떤 이제 저는 비정규직의 어떤 처우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뭐 그런 부분은 개선대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걸 정규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그리고 이제 이 어떤 불투명하게 이게 어떤 공론화가 된 부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정부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독단적으로 해버린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절차적으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되어야 한다면 국민들에게 왜 그렇게 되어야 하는지, 그러면 어떤 절차를 할 것인지, 이러한 어떤 사회적인 담론을 통해서 어떤 합의를 만든 상황에서 했으면 또 모르겠지만, 만약에 꼭 필요하다면, 그런 것도 없이 일방적으로 포퓰리즘 비슷하게 뭐 선심 쓰듯이 해버리고, 정말 열심히 피땀 흘려 공부하는 학생 바보 만들어버리고, 좌절하게 만들고, 이게 무슨 정의입니까, 이게? 자,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요. 예.
그 제가 어제든가 방송을 또 했죠. 그 62만 원 뭐 든다. 공시생이 한 달. 택도 없는 소리다. 집에서 다녀도 그 정도 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도 어제 방송에 했는데.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지금 이런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이 되려고 공부하는 공시족들이 대한민국에 내가 볼 때 다 틀을 모으면 한 100만 명은 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결과는 상당수가 다 부정으로 저질러지고 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오늘도 거기 노량진에 앉아서 입시 공부를 하고 맞습니다. 어제 노량진에 입시 공시 무슨 선생이 학원 선생이 또 헛소리 해가지고 또 저 시끄러워졌더만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부분들을 고치지 않은 채 사회에 전반적으로 이게 누적이 되면 이제 이 사회는 막힌 사회고 맞습니다. 이제는 예를 들어서 그들만의 리그고 맞습니다. 이제 그 밑에 탈락된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은 부모가 가난해서 자식한테 신경을 못 쓰고 그 정보나 그렇죠. 도움을 줄 수 있는 형편도 없고 백이라고 없는 사람은 평생 그 자식은 또 그렇게 살다 가면서 점점 악화될 거라고 보거든요. 우리 사회가 지금 성장하지 못하니까 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들지도 못하고 있는데 자 그렇게 본다면 사회의 상류층 저는 대한민국의 예를 들어서 고위공무원 한 상급 이상 그 다음에 국회의원 또 뭐 우리 사회에 뭐 주요한 이런 이 상류층이라고 할 수 있는 범주에 있는 사자 달린 직업의 자식들 이런 부분에서 자행되는 우리가 지금 오늘 나눈 이 취업, 대학, 군대 그 다음에 사시 폐지나 이런 로스쿨 관련 이런 부분들을 다 까발려진다면 이건 세상이 정말 분노해서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심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게 어떤 계기가 됐든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그런 확 까발려 가지고 이걸 때려 부술 건 때려 부수고 다시 만들 건 만들어 가지고 이게 깨끗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지 않으면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는 사람 어떤 발전할 수 있는 게 인재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인재를 못 키우는 이러한 깜깜하고 엄서제로 간다면 정말 미래가 저는 암담할 것이라고 보고 반드시 이거는 누가 됐고 어떤 그 계기로 됐든 반드시 이거는 바꿔야 된다고 저는 나라의 명운에 걸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왕에 고생을 하시겠다고 나섰으니 다음 대선에서 화두가 소득주도 성장이니 보편적 복지니 헛소리 말고 자 대학 입시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시부활 또 이 군대에 대한 공정성 저 양심적 병력 거분이 종교적 병력 거분이 헛소리 하지 마라 그러고 그 다음에 채용 비리와 고용 세습 이런 거 없애는 이런 부분을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다음 대선에 그것까지 광범위하게 여론을 맞습니다. 환기하고 또 이거는 모든 집에 자기한테 해당되는 문제예요. 해당됩니다. 자식들 중에 이런 일에 안 걸리는 자식이 어디 있어요? 맞습니다. 군대 가야 되고 뭐 대학 가야 되고 시험 봐야 되고 다 걸려 있는 문제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게 무슨 왕후장상의 시가 따로 있는 무슨 이 왕족 무슨 육두품 진골 사회도 아니고 사람은 태어나서 누구나 다 꿈을 가지고 도전하고 신분 상승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맞습니다. 공정하게 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사회가 진보를 표방하고 공정을 표방하는 사람들부터 원래 무슨 보수는 그러지 않았다고 해서 다 보수 비판하는데 근데 따지고 보면 이런 이 정권에서 더 위선적인 일이 벌어져서 지금 이 사회를 한마디로 완전히 차단된 사회로 올려다 볼 수 없는 사회로 만들고 있잖아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거는 금요일 날 이렇게 이제 들어가다 보면 신도림역에 올라가면 로또 복권을 파는 데가 있어요. 그 앞에 이렇게 또아리를 지어가 난 처음에 좀 뭐 하노 싶었는데 그 뭐 어떻게 드릴까요 하니까 뭐 부르고 이랬었더라고. 로또 사는 거야. 저거에 기대를 걸고 또 한 주일을 살아가고 이러는 세상은 안 좋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혈연, 지연, 학연으로 얽힌 사회 아닙니까? 한 달이 건너면 형님 동생이고 그런 사회에서 제도가 불투명하면 반드시 이제 부정부패가 이제 들끓는데 그걸 제어하는 게 저는 공정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어떤 폐단을 제어하는 게 공정한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건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러한 공정한 사회로 가야 되고 저는 이제 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왔을까? 이 이제 대입 제도부터 왔을까 보니까 과거에는 다 같이 못 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어떤 그런 소위 말하는 좋은 자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널널했던 거죠. 자리가 이제 밑에서 올라가더라도 널널했는데 이제 사회가 계속 발전하고 기득권이 계속 두터워지면서 이제 자기들끼리도 이제 기득권끼리도 경쟁을 해야 될 정도로 자리가 이제 기득권이 많아지니까 이제 밑에서 무슨 듣도 보도 못한 개천에서 용이 올라오는 걸 너희들은 그냥 올라오지도 마. 우리끼리 싸우기도 박이 터져. 저는 그런 신경 갖고 그런 취지로 얘기했는 게 누구냐면 조국 민정수석입니다. 제가 조국 수석 조국이는 집이 부자예요. 사학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아버지가 건설업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또 경질을 하라고 얼마 전에 그 청와대에서 기자회견도 했는데 조국 그 민정수석이 그런 트위터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개천에서 올라올 생각을 하지 말고 개천을 아름답게 꾸며서 가재, 붕어 뭐 해가지고 오손도손 살아라. 저는 이게 어떤 지금 이러한 사회로 가는 어떤 그런 기득권층의 마인드를 그 단적으로 보여준 저는 제가 방금 막 입에서 숫자가 18, 18, 18하고 막 나왔어요. 예. 그래서 니나 거기 살거라 조국아.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보수든 진보든 이거는 좌우의 문제도 아니고 반드시 이거는 공정하게 제도를 왜냐하면 우리 후손의 문제고 정말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불공정한 이런 음서제 깜깜이 사회를 우리 후손한테 물려준다면 저희 모두가 저는 죄인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반드시 예, 어렵고 힘들더라도 예, 반드시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우리 사회에 이 벌어지고 있는 엄청난 이런 이 사회의 소수 상류층을 이렇게 빙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자행되어진 제도와 법의 농단 그것들이 사회로 하여금 부모를 우리가 고르고 태어날 수 없어요. 랜덤으로 태어납니다. 내가 뭐 태어나고 싶으면 나도 저기 이건희 집안에 태어나고 싶어. 그런데 나서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 예, 맞습니다. 나는 그때부터 내 고생 이제 행복 끝 고생 시작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계속 밟히면서 사는데 제도 사회가 이렇게 밟아버리면요. 나중에 이 사회는 폭동이나 혁명이나 멸망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회를 우리가 물려줄 수는 없기 때문에 아주 소중한 일을 하고 있어요. 나 이런 분이 왜 안 노는가 하고 굉장히 고심을 했어요. 언제 다 떼치고 나도 이거 할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고 계시고 또 호응하시는 분도 넣는다니까 그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이번에 그 정부에서 좀 물렸었어요. 뭐냐면 정부의 기조가 그 이제 수능을 좀 자격고사에서 없애는 쪽으로 가고 정시를 좀 늘리라 그랬죠. 예, 했는데 약간 좀 그런 스탠스가 좀 바뀌긴 했는데 그게 이제 왜 바뀌었냐면 비판이 워낙 심해지니까. 근데 비판 주체가 누구였냐면 40대 학부모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문재인 후보를 찍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찍었던 어떤 표밭이 돌아선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를 바꾸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이거는 좌우 문제로 보면 안 됩니다. 자기가 지지하는 어떤 세력이든 정치든 누구가 됐든지 간에 옳지 않은 건 옳지 않다고 비판을 하고 또 뭐 잘하는 부분은 박수는 쳐야 되겠지만 옳지 않은 부분은 옳지 않다고 비판을 해야지만 제대로 올바른 제도가 만들어지고 그게 다 우리 후손들이 혜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옳은 일에는 어떤 정치적인 좌우 따지지 마시고 옳으냐 그러냐면 딱 보시고 목소리를 모아주시기를 좋은 말씀이고요. 말씀을 드립니다. 자. 20%만 정시로 가다가 그 정시를 40%로 늘린다고 30%로 늘린다고 현심 쓴 것처럼 생각할 게 아니라 정시가 100%가 되는 그날까지 맞습니다. 대학은 시험으로 가는 거예요. 한 번 시험 틀릴 수 있다면 시험 3번 치면 돼. 시험. 학력고사 3번 치면 되죠. 맞습니다. 그리고 시골에 산다고 생각하면 그 학교에 좋은 선생을 보내주도록 그렇게 정부가 지원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시골 산다고 점수를 더 줍니까?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시라는 것은 그야말로 그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맞습니다.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놓치고 나면요 사회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를 지키는 좋은 일을 하신다고 고생하시는데요. 계속 열심히 좀 투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종배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